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송인상 선생이 이재국장과 한국은행 부총재로서 펼친 활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송인상 선생이 부흥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경제개발계획 수립 과정을 이끌었던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인상 선생은 1957년 6월 부흥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부흥부는 1961년에 만들어지는 경제기획원의 전신으로서 산업경제의 부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은행 부총재 시절 세계은행 부설기관인 경제개발연구원 EDI에서 6개월 연수를 통해 인도의 5개년 계획을 비롯한 경제개발 계획에 대해 소상히 공부하고 온 터였습니다. 부흥부는 이러한 연수 경험을 활용하는 데에 꼭 맞는 부서였기에 그는 부흥부 장관으로 임명되자 일을 해보고 싶다는 의욕을 느꼈다고 합니다. 송인상 선생은 부흥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한미 합동경제위원회의 경제조정관 역할도 겸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살펴본 백두진 선생도 맡았던 역할로 대한원조에 대하여 한국 정부를 대표하여 교섭하는 역할을 맡는 중요한 관직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부흥부 장관 겸 경제조정관으로서 어떠한 활약을 했는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입니다. 송 장관은 부임 이후 장기 경제개발 계획 수립을 추진했습니다. 그가 장기 경제개발 계획 수립을 추진한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원조정책 변화에 있습니다. 1957년 무렵부터 미국은 원조를 줄이고 차관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무상으로 제공하는 원조와 달리 차관은 돈을 빌리는 것이니 나중에 갚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원조에 의존해온 경제 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했습니다. 송인상 장관은 이를 위해서는 미국 연수를 통해 배워온 것과 같은 장기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경제개발 계획 추진에 부정적이던 이승만 대통령을 설득하여 계획 추진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장기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그는 먼저 기획기구인 산업개발위원회 설치에 나섰습니다. 부흥부라는 기관이 있었지만 인원도 많지 않은 데에다 원조 관련 업무로 분주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계획 수립에 집중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송 장관은 해외 유학을 마치고 이제 막 돌아온 신진 연구자까지 총동원하여 유능한 인재들을 모아 산업개발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아울러 개발계획 수립 과정을 지원할 미국 대학도 물색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경제개발계획 수립이 유행하고 있던 터라 하버드대, 시카고대, UC 버클리대 등은 이미 다른 국가와 계약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오리건 대학과 계약을 맺어 5명의 교수를 초청했습니다. 당시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에게 지급된 급여 수준을 보면 당시 정부가 얼마나 경제개발 계획 수립에 공을 들이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부흥부 장관의 월급이 42,000환이었는데 산업개발위원회 위원 월급은 18만 환이었습니다. 장관의
4배가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산업개발위원회 위원들에게 말 그대로 파격적인 대우를 했던 것입니다. 산업개발위원회는 1958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원회는 먼저 작성 지침을 만들고 이에 근거하여 3개년 계획을 작성했습니다. 처음에는 7개년 계획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7개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 우선 1단계로 3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산업연관 분석표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자료조차 없는 상황에서 또 제대로 된 장기 경제 개발 계획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7개년 계획을 짠다는 것은 애당초 욕심이었습니다.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은 1959년 12월 최종 완성됩니다. 아쉽게도 송 장관은 3개년 계획의 시한이 어느 정도 완성될 무렵인 1959년 3월 재무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3개년 계획을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이 계획이 완성될 당시 부흥부 장관은 11주차 강의에서 살펴볼 신현학 선생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이 갖는 의미에 대해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개발 계획은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1949년 작성된 물동 5개년 계획이 최초의 경제계획으로 보입니다. 이는 물자를 어떻게 수급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동 5개년 계획은 처음부터 5개년 계획을 완성한 형태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선 1차 연도의 계획만 수립되었고 2차 연도 계획은 1차 연도 성과에 기반해 수립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따라서 물동 5개년 계획이 진정한 의미의 장기 계획이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으로 1955년 부흥부에서 만든 한국경제 부흥계획서가 있습니다. 대상 시기는 1954년부터 1958년까지로 국민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소득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산업별 목표 및 필요 재원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한층 진전된 형태로 수립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부흥부가 체계적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각 부처에서 만든 부문별 계획을 모아서 수립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문별 계획이 상호 연계되거나 조정되지 않는 등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반면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은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자립경제 기반 조성을 기본 목적으로 설정하고 경제 각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에 기반해 작성했다는 점에서 이전 계획과 차별화되며 이러한 측면에서 한층 진일보한 경제계획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산업연관표와 같이 계획 수립 시 필요한 요소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을 체계적으로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1960년 4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 4.19 혁명이 발생하여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계획의 수립이 무의미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계획은 1961년 들어선 군사정부가 추진한 경제개발계획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또 이 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쌓인 장기 경제개발계획 수립 경험은 이후 경제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송 장관이 주도하여 마련되었던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은 비록 실행되지는 못했지만 경제사적으로 충분한 의의를 지닌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송인상 선생이 부흥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경제개발계획 수립 과정을 이끌었던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가 환율 사수의 선봉에 서서 펼친 활약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